유시민의 뉴스 밑장 정치과학.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돌아왔나요? 아닌가요? 정치과학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까? 헷갈리네. 이게 자주 안 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야, 이 정치과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과학이라는 것으로 다들 연결이 돼 있는 것인데, 야, 진짜 이번에는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그런 사안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새끼들, 파문이죠, 새끼들. 네. 새끼들이 사람들로 들린다는 분은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겸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라면은 이것은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카메라 앞에서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초유의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건 발발 15시간 만에 내놨던 반박 주장, 이것이 사실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고요. 저는 사실일 경우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 경우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경우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다면, 김은혜 홍보수석 주장이 맞다면 그게 거의 이 상황에서 가정해 볼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악이 아닌가, 더 최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 심각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죠.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은, 윤 대통령이 한 말은 국회의 삐리리들이 삐리리에 대해서 직답을 안 했기 때문에 삐리리로 처리하겠습니다. 새끼 이런 표현은 여기서는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새끼가 그렇게 방송에서까지 부적합한 용어인가, 제도권 방송에서도 부적합한 용어인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새끼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좀 이상해지니까 일단은 제도권 방송에서는 그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계속 새끼 하면 좀 그거는 그렇잖아요. 민망해지는 거죠, 방송이. 근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국회의 삐리리들이 이제 이 국회는 한국 국회를 의미하는 거다. 야당을 의미하는 거다. 이걸 떠나서 일단 한국 국회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 안 해주면, 그 대통령실 주장은 승인 안 해주고예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 예산을 날리면은 이란 뜻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쪽팔려서의 주어는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뭐였냐면, 그 행사장, 문제 발언이 나왔던 행사장이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금 같은 것이죠. ODA에 포함되는, 국제개발협력에 포함되는 것이고, ODA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얘기를 했어요. 세계시민 이런 표현들이 취임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할 게 아니라 ODA 예산 늘려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어느 정도 늘었어요. 늘었고, 근데 더 늘려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 폭도 더 커야 된다. 그리고 일본한테 이게 많이 뒤져요, 한국이. 한일 갈등 때 저는 여실히 느꼈어요. 일본이 세계 각국에 얼마나 큰 영향력과 또 유대 이런 것들을 쌓아놨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ODA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글로벌 펀드 행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의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 승인 못하면 자기가 쪽팔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글로벌 펀드 문제는 한미 간의 그 시급한 현안은 아니었습니다. 한미 간의 갈등의 불씨가 있는 안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한국 쪽 기업이 손실을 보는 거, 이게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고 48초 동안 회동을 한 것도 그게 큰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딴 주제에 휘말린 거예요. 의식 자체가 그냥 휘말린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더 걱정해야 될 게 뭡니까? IRA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 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회 의장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걸 떠나서 활자로 남아있는 증거가 디플로매트라고 하는 외교 전문 매체에서 윤석열을 대중 강경론자로 착각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중국 간의 줄타기 노선이다라는 지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 예산 얘기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48초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했을 때 대통령실이 진짜 웃겼던 게 48초 동안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읽기만 해도 48초보다 훨씬 더 걸려요. 그럼 48초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급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IRA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봤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능하다. 맥락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글로벌 펀드 예산, 그거는 행사에서 발언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그럼 그 얘기에 휘말렸다는 겁니까? 준비해간 얘기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그 상황에서 한미 간의 문제가 그 부담이고 논란이고 숙제인 상황에서 한국 국회 내지는 야당 요구를 할 생각이 났다는 겁니까? 거기서? 뭐 잔학계나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 남 탓도 미국 탓은 못할 거 아니야.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 사실 IRA 얘기를 하러 바이든 대통령 만났는데 48초밖에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그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정상들끼리는 막 환담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왕따처럼 그렇게 우두커니 있더라고요. 그 열 받지. 열 받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한테 IRA, 이거는 청와대 브리핑, 아니 청와대래, 대통령실 브리핑 그대로예요.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알겠다, 그거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48초 대화 속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인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주려고 해도 미국 국회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바이든 또 쪽팔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냉소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 카메라, 그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어디 천장에 달려있는 CCTV도 아니고 그냥 방송사에서 설치해 놓은, 그것도 그 카메라 뒤에 해당 기자, 그러니까 한국 국적의 기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근데 그걸 떠나서 기자가 없다 치더라도 카메라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나? 그리고 이제 뭐 자세히 분석을 한 동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그 카메라를 인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대뜸 야당 욕을 했다는 거니까, 한국 야당 욕이나 국회 욕을, 한미 간의 문제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되면 문제라고 이게. 그럴 수도 있겠죠. 대통령실이 밝힌 그 맥락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문제라고 이게.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얼마나 다급한가라는 것이 느껴졌는가, 얼마나 졸렬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느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장이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가능성일 것도 열려 있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얘기, 바이든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었다는 게 김은혜 수석의 설명인데, 왜 이유가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IRA도 얘기했잖아. 그리고 미국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 여기서 이제 미국이란 발음은 없었어요. 그럼 국회는 당연히 한국 국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미국 의회가 고유명사로 뭡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컨그레스예요. 컨그레스는 의회로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예전부터 미의회, 미국 의회라고 썼어요. 근데 잘 보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컨그레스면 진짜 문자 그대로 하면 미합중국 의회예요. 근데 누구도 미합중국 의회라고 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의회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연방의회라고 쓸 수도 있고 국회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컨그레스에 주의회나 지방의회가 들어갑니까? 국회 아니에요. 맞잖아, 뜻이. 뜻이 맞는데 어쩌라고.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라고? 그건 언론에서 표기하는 거고, 저만 해도 미국 국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마 제가 미국의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컨그레스를 일컫는 그 한국어 표현으로 제가 오히려 미국 국회를 의회보다는 많이 씁니다, 훨씬. 한 7, 80%는 미국 국회라는 말을 해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미국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방송 용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입에 익은 말은 그냥 나와요. 저는 그나마 제가 아까도 미국 의회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어요. 예. 근데 그나마 방송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쓴 거지, 일상이면 전 미국 국회라는 말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회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컨그레스하고 교류를 한다. 그러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가 만났다. 이렇게 쓰는 표현보다는 한미 양국의 국회가 만났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는 북한에는 국회의회라고 부를 만한 기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무슨 뭐 그게 정확한 기구가 뭐였죠? 하여튼 그래서 뭐 국회회담, 남북 국회회담까지 추진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직 꼽았을 때 그것이 상원, 하원, 연방의회 아닙니까? 나라의 크기라든지 저쪽에는 연방제다 이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근데 적어도 이것이 미국 주나 지방의회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통칭하는 거, 그걸 다 포함해서 통칭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럴 가능성이 없어? 그 추정이 억지인 거예요. 그런 추정이. 어디 근거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의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이 최소한의 논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뭐 그 얘기가 미국 국회에 관련된 얘기가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미국 국회에서 최근에 IRA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다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지아주라든가 이쪽에서. 그리고 조지아주나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현대차의 이익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요. 한국 기업이라고 저기 억누르자 이게 아니라 그 한국 기업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거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최근에 개정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 대통령실의 주장이 맞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글로벌 펀드에 휘말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로벌 펀드가 그럼 국내 정치권에서 무슨 쟁점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 글로벌 펀드 예산일 가능성도 있고, 여야를 떠나서 한국 국회 자체가 이런 거에 좀 인색하다라고, 실제로 그렇든 아닌데 기우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라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다른 게 아니다라고 기각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뭐냐면, 취해야 되는 입장은, 그렇게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해가 끝까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책임지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가능성 없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은 없다. 뚝 잡아떼는 거죠. 이런 걸 뚝 잡아떼는 거죠. 확 덮어버리는 거죠. 우물에 독 뿌려보겠다는 거죠. 되냐? 그게 됩니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조사 실시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실시되는 거. 자, 오해입니다라는 기조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작입니다로 갑니다. 조작입니다. 자막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따위로 가는 거예요. 자, 자막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그 방송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MBC만 그랬던 것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어떤 단위 언론에서는 야 이거 좀 애매모호한데 하면서 비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는 그런 언론이 있었다면 그 언론 나름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언론에 대해서 야 저기는 윤석열 편이냐 혹시 묻어두려고 저러냐 저게 안 들린단 말이냐 아니, 저게 안 들린다는 말이냐는 의아함은 가질 수 있더라도 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를 쉴드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언론에 대해서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언론이 판단을 해서 달하는 걸 가지고 조작이다 오해입니다도 아니고 조작이다 이따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자신 있게 모든 언론 그렇게 한 모든 언론에 대해서 싸워보지 MBC 하나만 찍어가지고 야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MBC 대 윤석열 싸움이 되냐? 윤석열 대 언론 전반의 싸움이 되지? 그럼 다른 언론은 MBC한테 조작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여론조사 실시되는 겁니다. 이거 여론조사 기관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하게 만들잖아. 어? 자, 여론조사 두 군데 제가 그 방송하는 시점에서 두 군데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한 군데 처음 실시한 데가 KBC 광주방송이랑 UPI 뉴스예요.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이 참고로 UPI 뉴스, 저는 UPI 뉴스 기사 종종 보는 편인데 여기 그 친민주당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여기 이제 유명한 기자분이 김당 기자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고정 칼럼 쓰시는 분이 강준만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민주당의 친화적인 사람들인가요? 과거에 이제 친 DJ 노선이었지. 이분들이. 근데 이 민주당 부근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김당 기자는 예전에 안철수를 대선 때 지지했었어요. 2017년에. 지금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윤석열 잘하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체에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설령 매체가 민주당, 친민주당 매체라고 할지라도 여론조사 조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 내가 이 사건 직후부터 얘기했죠. 여론조사 실시된다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 61.2%, 날리면 26.9%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4.6%, 조사 방법은 ARS 무선 100%입니다. 자, 뭐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여론조사들이 편차가 있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61.2 대 26.95 이거 뭐 예상 못한 범위에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 33.3%, 비공감 63.6%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봐준 거예요.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들도 봐준 겁니다. 예?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들도 야 근데 아무리 바이든이지만 이게 그래도 그걸 보도하는 거는 좀 그래 동맹 훼손이야 뭐 심각한 훼손은 아닐지라도 훼손한 건 있어 이게 조금 늘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쳐도 더블 스코어예요 거의. 뭐 똥을 찍어 먹어봐야 하냐? 자 그럼 이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MBC의 자막 조작에 넘어갔다 이 얘기를 결국에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따위로 치면은 날리면이라고 듣는 사람이 20% 넘어간 것도 그 결과예요. 대통령실이 우긴 결과고 대통령실 똑같은 거지 그렇게 치면 조작 왜곡 프레임에 들어간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자 오해입니다가 아니라 조작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진짜 차마 건널 수 있을까 싶었던 강을 건너간 겁니다. 자 뉴스토마토에서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또 조사를 한 게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결과
보면 일단 이제 개요를 더 불러드리면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 4.5%고 무선전화 방식입니다. 이 두 주사 말고 무선전화 말고 전화 면접 또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한국갤럽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조사가 있는데 바이든이 58.7%, 날리면이 29.0%예요. 두 조사 다 날리면이 30%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싸워보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헷갈린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대로 못 들은 거라 할지라도, 뻔한 거라 할지라도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쪽 설명 저쪽 설명 다 들어버렸으니 뭐가 이유가 됐든 간에 헷갈린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윤석열 정부 지지 안 하시는데 날리면이라고 듣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데도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다 목격했던 사례예요. 근데 이거 곧 죽어도 한번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 바이든 날리면으로 싸우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걸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니?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방가TV라고 방구석 가이드의 준말 방가TV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유튜버는 아닌데요. 보니까 이게 정치 유튜브가 아니에요. 정치 유튜브가 아니고 음향 프로그램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결국 이걸 소리가 잘 들리도록 최대한 추출을 하는 기법을 리퍼라고 하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친절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들어보라고 일단 올리셨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죠. 뭐 반복을 해주거든요. 어, 이씨 왜 이렇게 안 끝나?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대통령실 주장은 주고 날리면입니다. 주고 날리면. 날리면이 소리 나는 대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날리문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고 날리 어쩌고 이건지, 아니면 저는 그렇습니다. 주문은 바이든인. 바이든인은 뭐냐면 바이든인을 빨리 발음하면 바이든인이 되죠. 이거 듣기에 따라서 바이든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쪽, 모음 쪽에 좀 방점을 찍으면 바이든 이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바이든 은으로 들리는 경우는 이제 바이든인 하니까 이제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은, 이와 으 이런 것들이 또 정확하게 모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모호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죠. 정체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바이든인은 이라는 의미의 바이든인, 그리고 앞에는 고가 아니라 승인 안 해주 고가 아니라 승인 안 해주면은 바이든이는 어떡하나 이걸로 들립니다. 근데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한번 이거는 더 잘 들으라고 이 방가TV 이분이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가TV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귀에는 명확하게 들린다. 헷갈릴 것은 없다. 근데 어느 쪽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오히려 좀 테스트하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이든이란 말을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걸 섞었습니다. 문제의 발음과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을 섞었는데 어떻게 섞었는지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것도 그냥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나 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뭐.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바이든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거는 조금 늘려서 조금 천천히 늘려서 목소리는 더 굵어지죠. 이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자, 자, 날리면이 여기에서 어떻게 들렸습니까? 날리면이 아예 안 들린다. 여러 번 반복된 음성 속에서 날리면이 안 들린다는 분이신지, 이걸 듣고 계신 분이, 아니면 바이든과 날리면이 번갈아 들렸다는 분이신지, 아니면 김수민 거짓말하지 마라, 다 날리면이다, 어디 나를 속이려고 다 날리면이다, 어느 쪽이세요? 바이든하고 날리면 분간이 이렇게 번갈아서 들렸다는 분이신지, 아니면 다 바이든으로 들린다라고 하시는 건지, 예, 그거 한번 뭐 본인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날리면 파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다수가 그렇게 듣는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다. 뭐 그 주장은 그 논리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작이라며, 조작해가지고 그러면 뭐 60%, 50% 이상의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겁니까? 이것 진짜 여론 구도도 그렇고 좀 조국 사태의 재발이에요, 이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항의방문 가서 팻말 들고 하는 거 보면서 언론 조작이라고 팻말 써가지고 가져갔어요. 3년 전 이맘때 민주당 의원들 생각납니다. 결국에 조국 수호 언론개혁, 검찰개혁도 있었지만 언론개혁도 있었어요. 9호에.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전면에 서기보다는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집회를 했었죠. 근데 뭐 이렇게 본질적으로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때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가 있었죠, 서초동 집회에.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새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끼들이다. 새끼들은 바이든이나 미국 국회가 아니다. 우리가 새끼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써가 그냥 팻말로 우리가 새끼들이다라고. 에? 지금 조국 수호 때도 그랬잖아요. 언론 조작, 검찰이 조작한 거고. 근데 여론조사는 계속 조국 장관 임명하지 말라고 일단. 그리고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사실 언론 보도, 주요 보도는 벌써 나갔었어요. 표창장 조작이라든지 뭐 그 웅동학원 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팩트들. 그럼 팩트도 나왔는데 손을 뗐었어야 되는데 못 뗀 거죠.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자, 그래 백보 양보해서, 아니 양보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흔쾌히 얘기해 줄게요. 뭐 팩트는 뭔지 모른다, 객관적으로 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칩시다. 치는데 근데 왜 조작으로 우기냐고 상대방을. 국민의힘 딴에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하면서 언론 전반을 적으로 돌렸었죠. 그게 작년의 일이었죠. 그때와는 다르게 자기들은 MBC만 노린 거다라고 하는데 MBC 말고도 그렇게 달았다고. 왜 MBC가 뭐 봉화돼요? 봉수된 줄 알아? 거기서 그 불길 올리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올리는 건 줄 알아요? 검증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네 또 15시간 만에 얘기를 해놓고 뭔 큰 소리야. 자, 15시간 동안 개드립을 치기 위해서 골몰하였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5시간 만에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주장은 틀린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쥐들도 그래, 그게 진실이라 치자, 대통령실 주장이. 쥐들도 15시간 걸린 거를 뭐 어쩌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동안 바빴다고?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들이 끼워 맞춘 거 그게 머리가 한두 개요? MBC 한 군데에 이거 자막 논의한 기자들보다 많을 거 아니야, 그쪽 관계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관계자들이 먼저 촬영 기자들 찾아와가지고 그 영상 좀 확인해보자고 했다면서요. 자기네들이 먼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놓고는 그 지랄이야. 그리고 새끼들이라고 한 것까지도 부정할래? 그 아니, 새끼들도 안 했다 치자 그래. 새끼들도 안 했는데, 한국 국회 얘기부터 했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글로벌 펀드 별로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문제를 만들고 싶었나? 어? 자기도 글로벌 펀드 예산 통과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을 자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부결시키고 싶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미국 얘기를 했을 가능성 없대.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갔냐? 48초 동안 회동하고, 48초 동안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IRA 하나 얘기하기도 48초 벅차요. 거기 글로벌 펀드 얘기도 하고, 뭐 수다맨이냐? 예? 바이든은 48초 동안 입을 3번 떼던데, 그리고 사람 또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번에도 노루각수 같은 거 나왔죠, 또. 뭐냐, 이게. 차라리 바이든과 미국 정치권의 입은 굴욕 때문에 너무 화도 나는데 그걸 냉소로 삭히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도 일각에서는 야, 한국이 오죽하면 저랬겠냐. 동맹국인데 저렇게 뒤통수 맞았으니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이해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였다면. 근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글로벌 펀드 예산 가지고 한국 정치권 탓부터 하고 자빠요. 그리고 김은혜 수석은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야당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걸 시인했는데,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을 가리킨 건 아니었다. 뭐예요, 그러면? 국회 사무처를 가리켰나? 여야를 다 막론해서 가리켰나? 그럴 수도 있겠네. 야당만을 지목한 건 아니었다는 의미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경우든 이게 정상입니까? 참나, 이래놓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자빠졌어, 진짜. 아이고, 문재인 때는 지지율이라도 받쳐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고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나왔어요. 이게 9월 30일 금요일에 발표된 거고, 최저입니다, 최저. 한국갤럽에서 측정한 것 중에 최저예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최저입니다. 이거 불러드릴게. 이제 윤석열 강성 지지층이 남은 말은, 나한테는 여론조사 안 걸려왔는데 좌파들이 한국갤럽이나 여론조사 기관 장악했다, 이거밖에 더 남는 게 없나? 근데 진짜 웃긴 게, 요번에 그 해리스 부통령 왔잖아요, 미국에서. 성평등 문제로 따져 묻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한테. 야, 그럼 너넨 2024년 대통령 선거 때 사활을 걸고 트럼프 선거운동을 해라. 공화당으로는 안 돼. 공화당도 트럼프 같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 경선에서 통과돼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성평등 문제에서 코드를 맞추려면. 어? 어쩌냐, 너네는. 이거 니네 스스로가 포위된 거 아니야? 온 사방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야 이게. 해봐. 계속 그래, 한번 해봐 그냥. 못 전하는겨. 야, 잘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제가 민주당 엄청 부정적인 거 알죠? 근데 국민의힘 찍겠냐고. 내가 평소에 그냥 성향으로도 국민의힘 찍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 정당이 되어도 국민의힘을 대선이나 총선 비례대표에서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 정당이 되면 국민의힘도 좋은 거고 한국 정치도 좋은 거기 때문에 바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찍어줄 생각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안 찍어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찍어줘가지고 잘 돼요. 근데 응? 안 그래도 그런 나 같은 사람한테 민주당이 아무리 못 같아도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누가 찍냐고 자신만만하나 보지? 자,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고, 전국 만 18세 1000명 대상입니다. 응답률 11.2%,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유선 10% 포함이 되어 있고요. 24%, 지난주 28이었는데 이제 24야. 지지난주에 3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역대라는 말 쓰는 것도 웃겨요.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가 예?
몇 달 됐어? 야, 6개월도 안 됐냐? 6개월도 안 됐냐? 지금 5월 9일인가 그날부터 임기 아니요? 5월 10일인가요? 5월 10일이겠구나. 아닌가? 아, 맞겠죠? 문재인 때부터 5월 10일이었죠? 야, 5개월 지나가지고 역대란 말을 써야 될 정도요. 아, 8월 첫째 주에 한국갤럽에서 24까지 떨어졌었군요. 요 8월 첫째 주가 중요한데 8월 첫째 주에 그때부터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이거는 뭐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나 이 문제 아닙니까? 전당대회 도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사이득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24%에서 그 다음 25%로 그 다음 28%로 그 다음에 27% 가다가 9월 셋째 주에 33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33까지 오른 거는 이제 좀 추석도 거치고 하면서 이제 야 그래도 지지했던 사람은 좀 해주자 도와주자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겨우 30선을 돌파해 놨더니 28로 내려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4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다음 주에 반등할 수도 있겠지. 응? MBC 희생양 삼아가지고 야 좌빨들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뭉쳐야 돼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지지율 40을 못 넘길 겁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지난 대선 막바지 한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이 되면 잘못하면 박근혜처럼 되고 윤석열이 되면 잘해봤자 문재인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래갖고 50선 못 넘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50선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요는 이제 50은 절대 못 넘기고 어디 여론조사도 이미 실시가 됐어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됐는데 탄핵이 50이 넘은 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탄핵되지는 않아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30% 이상이 되면 그건 탄핵으로는 안 이어집니다. 근데 이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50 몇 %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 돌아섰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각해. 문재인 정부도 지지하지 않는 쪽을 완전히 뒤돌려 세우는 데는 굉장히 특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40 몇 % 수준이었어요. 절대 부정평가가. 근데 지금은 50이 넘어가는 거고 전체로 합치면 이제 60이 넘어가요. 잘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보니까 전체로 24대 65가 나왔습니다. 잘한다, 잘못한다가. 근데 20대, 18세에서 29세 사이에 9%가 나왔어요. 그리고 30대 15%가 나왔습니다. 40대 16%예요. 40대는 원래 윤석열 지지율 낮은 세대예요. 근데 자 지난 대선 때 30대에서 조금 이겼죠.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20대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더 나왔어요. 20대에서. 20대 여성표가 역결집하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 후보보다는 20대에서 가장 선전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딱 세대 연령하고 딱 비례해서 나와요. 자, 18세 29세 9%, 30대 15%, 40대 16%, 50대 27%, 60대 34%, 70대 46%.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요 패턴.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예요. 박근혜 정권 때 전반기도 아니고 중반기도 아니고 후반기쯤에 네. 자, 요래가지고 뭐 하던 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자라도 결집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건데 해보시죠. 지지율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이 상태에서 뭐 하나 불 잘못 땡기면 이거는 정권이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이 되면 진짜 결정적인 순간까지 와버리면 역대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를 버렸던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이번에 뭐 윤석열이라고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행이 아닌 척하면 그만이죠. 그 수순으로 가고 있네요.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 이걸 무슨 프레임 조작이다. 아이고 그냥 니네가 불러일으킨 결과예요. 자업자득입니다. 자 한번 지켜보죠 뭐.
뭐 그리고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아,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지금 숨고 있어, 지가. 자기가 숨고 있는데. 문재인 흉봤던 걸 본인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 운용하는 꼬라지도 보라고. 문재인 정부 때 저 같은 사람이 청와대 정부다 이거.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많이 했었죠. 더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한일 외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명백한 사고를 친 게 있습니다. 정상회담 발표죠. 보통 같이 발표해요. 비슷한 시점에. 다 조율해가지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 최소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공유나 적어도 여당 지도부와의 공유는 필요해요. 근데 이거 왜 터뜨렸지? 근데 누가 터뜨렸죠? 박진희 터뜨렸나요? 외교부가 터뜨렸나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터뜨린 겁니다. 대통령실이 일도 못하면서 사고만 쳐요. MBC에 보낸 공문 꼬라지 보라고. 공문을 그따위로 쓰냐. 한 보고 봐요. 그런 것도 실드 칠래? 어지간히 해야지 말이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운이 좋은 정권은 아니에요. 운이 좋은데도 이따위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은 정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초반 지지율이 낮은 거는 꼭 이쪽만의 책임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자체의 문제였죠. 근데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잖아. 대선 때도 안 했거든. 대선 때도 갈라치기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오죽 갈라쳤으면은 사실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50, 60이 나오고 정권 연장 여론은 30, 40 수준인데 그거를 48대 47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지 뭐. 그 정도밖에 못한 주제에 뭐 말이 많아. 그래놓고 계속 떵떵거려요. 나 희한한 게 문재인 정권 때는 박근혜 탄핵 반사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집권 세력이 넉넉한 처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지율 60, 50 무너지고 나니까 조국 사태 특히 그때 무렵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좆도 없으면서 뭘 떵떵거리는데 참나. 자, 국민의힘 꼬라지 봐봐요. 조국 사태 때 민주당 꼬라지 봤죠? 본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객관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화하는 건 누구에게나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생각하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이 지랄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국 사태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기 부대. 그러니까 니네가 태극기 부대가 했던 그 짓 하고 있다고. 그런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지금 국민의힘 그래요. 또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재미는 있겠네. 뭐 니들 지지율 떨어지지 내 지지율 떨어지냐? 그리고 이 정도까지 됐으면 야, 정권이 잘 안 되면 국가도 잘 안 될 텐데 비아냥거릴래 라고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쥐들이 지지율 떨어뜨려놓고는 아이고 참. 자, 다음으로 넘어갈래.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 더 얘기해야 되냐 이거를? 아이고. 자, 대선 주자 호감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실시한 지는 반달 됐어요. 반달. 근데 이게 뭐 크게 출렁거릴 만한 조사는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리고 참고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실시가 됐고요.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 10.2%,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요. 무선 90, 유선 10%,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요 조사 방법은 이거 자꾸 모른 척하는 놈들이 있는데 한 명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서 야 가장 호감 가는 정치인 누구야 이렇게 찍는 거 아닙니다. 개별 인물을 불러주고 거기서 이 사람 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라고 묻는 겁니다. 대선 주자로 인식이 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안 된 사람이 더 유리해요. 대선 주자로 인식이 많이 된 사람은 적이 많아지잖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주자로 확정되기 전에는 비호감 여론은 굉장히 낮았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비호감 여론이 올라간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많이 올라갔지. 그래서 대선 주자로 인식이 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조사에서 호감도를 낮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정치인 8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오세훈, 홍준표, 이재명, 이렇게 되면 순위대로 다 불러버린 셈이 됐구나. 자, 그럼 순위대로 부를게요. 오세훈, 호감 간다 41, 호감 가지 않는다 46. 오세훈 41대 46, 홍준표 40대 48, 이재명 34대 56, 유승민 30대 53, 한동훈 28대 51, 이낙연 27대 57, 안철수 27대 63, 이준석 24대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한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는 막 공유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포스팅을 3개 한 두어 시간 만에 3개를 쭈르륵 쓰더니 요 조사가 나온 그 순간부터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뉴스 밑장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시사인에서 지난 대선 직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그 호감도가 30이 안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준석과 윤석열 싸움으로 가면 윤석열보다는 이준석이 낫다 혹은 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다라는 게 증명된 거죠. 24대 65면은 3면이 바다인 거예요. 네. 뭐 바다는 좋은 거니까 뭐 3면이 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낮잖아. 8명 중에. 그러니까 막상 이게 지지도도 아니라는 게 더 함정이에요. 더 중요한 거라고. 호감도요, 그냥. 호감을 표시하더라도 안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호감 자체가 별로 없는데 뭐. 자, 오세훈, 홍준표 1, 2등 했습니다. 뭐 거의 공동 1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중앙 정치가 아수라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빗겨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유리한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빗겨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시야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일을 하고 대구시장 일을 하고 있죠. 사실 그 일들 중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부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마음에 들어하고 국민의힘 쪽에 아닌 쪽에서도 크게 뜨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혼을 내기에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 사람이 그 증오나 이런 것이 총량이 있어요. 그 총량 넘어가면 이제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자,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보시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거대 양당이나 또 두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몹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제가 감정적으로 휩쓸려 가지는 않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제 방송을 두루두루 다들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윤석열의 강점은 이거다. 이재명의 강점은 이거다. 윤석열이 이런 건 잘했다. 이재명 이런 건 잘했다. 이런 것들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싫어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까는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약간 조절이 되더라고요. 감정적인 조절은. 물론 터질 때도 있습니다. 격분해서 정말. 근데 격분해서 터질 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이념적인 걸 떠나서 한 나라의 유력 대선 후보가 저 따위냐고. 예, 저는 능력적으로는 저 따위는 그러니까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뭐라고 할까.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될 때 격분할 때가 있죠. 보자 하니까 한 번씩 격분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사실 당연히 비호감이라고 응답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근데 이 비호감이 막 뭐 어떤 진짜 뿌리 깊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가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나만 손해지. 그래서 제가 뭐 겉으로 쌍욕을 할지라도 속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얘네들
빼고 다른 데를 뭐 딱히 좋아하는 거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기댈 데가 없어요, 지금. 네, 저는 다음 총선은 이대로 가면 기권일 것 같아요. 네, 뭐 투표소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대로라면. 뭐 그렇잖아요. 뭐 누가 돼도 망하는 거고 지금 제 심정은. 예. 근데 그런 감정의 어떤 깊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조사는 호감 대 비호감을 묻는 것이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과 그 개개인들 입장에서 여러 사람을 다 크게 미워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호감 가지 않는다가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비호감 비율이 높게 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거부감이 든다라고 문항을 잡았으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호감 안 가면 비호감이잖아요. 아이 뭐 호감이 가진 않아? 그럼 비호감이라고 응답하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좀 짜다고 알고 있어요, 평가가. 그래서 점수로 평가라 그러면 좀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 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럭저럭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에 한국 사람의 경우는 그럭저럭인데 비호감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은 정치는 없는 거예요, 유력 주자들 중에서는. 근데 어쨌든 오세훈 홍준표가 상위인 거는 중앙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비켜서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34%, 호감 가지 않는다 56%예요. 이거 대선 때랑 비슷해요. 대선 때랑 비슷한 상황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긴 합니다. 그대로 34대 56이 됐을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이재명은 현 정국의 수혜자일 수 있는 위치죠.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누굴 찍겠냐 했을 때 이재명이 많이 나오는 뭐 50% 넘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호감도가 34예요. 비호감 56. 수혜를 충분히 입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걸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리고 사법 리스크 부분은 대통령이 되어도 의혹은 남는 거거든요. 더 심할 수도 있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특검 여론,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이 높잖아요. 훨씬 높잖아요, 반대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똑같이 가요. 근데 그나마 이재명의 수혜를 보는 건 지금 이재명 수사는 정당하다가 부당하다보다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찬성이. 근데 이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특수이익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글부글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 있죠. 여기는 윤석열이 너무 무식해서 이재명 찍겠다, 뭐 윤석열을 못 믿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계속 밀어주냐고, 이 사람들이. 안 밀어준다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이거는 뭐 상상이겠죠. 근데 나름의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40선이 붕괴되는 거는 윤석열보다 늦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 윤석열이 추장에 50 조금 넘게 나왔잖아요. 이재명 그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조금 서로 차이가 있긴 한데, 이재명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윤석열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금세 깎여나가는 거는 이재명이 더 크다. 초장에 깎여나가는 거는 이재명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꼭 이재명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다른 대통령들도 두 번째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 정권이 연장됐을 경우의 대통령들, 노무현, 박근혜,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도 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원한이 생겨납니다. 정권이 연장되면 저 정권은 교체됐었어야 하는데 어우 이러면서, 그것을 더 뒤집어 쓰게 돼 있었어요, 이재명은. 그래서 사법 리스크 부분을 빼고 보면 이재명은 지난번보다는 차라리 한번 떨어지고 대통령 되는 게 더 나은 길이었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대선 때도. 근소하게 지는 게 남는 거다. 이건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됐을 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거다.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수 없이 바로 대통령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 기반이 약해. 다져진 게 없어요. 대통령 선거도 한번 나가서 근소하게 떨어져 보고 이러면 문재인이나 뭐 박근혜는 본선은 안 나가봤지만 본선은 한 번만에 됐지만 그 전에 사실상의 본선 비슷한 경선을 치렀잖아요.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좀 탄탄하게 갑니다. 지지율이 그나마. 근데 한 번에 확 바람으로 된 사람들은 이게 버티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윤석열도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를 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감옥 간다 이 말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 빼고 그 부분을 빼고 봤을 때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살짝 지는 게 남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의 호감도가 이게 대선 때보다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래요. 34대 56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것이 이제 유승민하고 이낙연인데 유승민이 30대 53이 나왔고 이낙연이 27대 57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왜 호감도가 낮을까? 별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홍준표는 현직 단체장이잖아요. 유승민, 이낙연은 원외입니다, 둘 다. 그걸 잘 안 보여요. 유승민은 조금 보이죠, 요새.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또 좀 기회를 놓쳤다. 차라리 대선은 나가질 말든가. 대선 안 나갔으면 대선 끝나고 나서 확 튀어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대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성적도 안 좋았지. 뭐 또 경기도지사 나가서 사실 진 거는 유승민 본인 책임이 있는 거죠. 김문희한테 왜 지냐고. 허들이 오면 허들 넘어야지. 윤석열이가 여기다 허들 갖다 놨어요. 그것도 지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이겼으면 그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막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대중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낙연 마찬가지. 이낙연 뭐 해요? 당을 바로 잡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저는 이재명이 박지원, 조홍천, 이소영, 최이배 이런 사람들 모아서 비대위에 넣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낙연계가 기어 올라오는 거는 막겠다. 그걸 막으려면 이재명계로는 못 막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쇄신파형 인사들을 기용해서 이낙연계가 부상하는 걸 막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막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낙연계 또한 대안으로 별로 안 보이는 현실 또한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낙연이 뭐 그렇게 대안이 되나 냉소가 나오는 거죠. 이낙연, 유승민은 거부감은 크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한테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칼이 없잖아. 뭐가 있어야 호감도가 오르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예요. 27대 63 안철수. 호감도 지난 대선 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왜? 철수했잖아. 철수 안 해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였지만 철수했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유념해서 볼 게 한동훈하고 이준석이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무슨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한동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흡사한 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청와대에서 기대가 많다. 조국이 등판하면 20, 30대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참 캐릭터가 좋냐고. 이런 얘기들을 청와대 관계자들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 30대가 조국한테 반발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저럴 줄 몰랐다. 20, 30대가 한동훈에 대해서 하는 거 똑같아. 한동훈에 대해서 20, 30대가 지지도도 아니고 호감도가 제일 낮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 한동훈이 18세, 29세에서 15% 나왔어요. 호감도가. 그리고 30대에서 19% 나왔어요. 40대에서 19% 나왔어요. 40대 민주당 지층 많은데 40대보다 20대 더 낮아. 이게 한동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호감도 중도에서 21%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세훈,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 이낙연, 안철수, 이준석 중에서 가장
중도 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한동훈이 중도 호감도 8명 중에 꼴찌였어요. 21%예요. 진보 호감도 7%. 별 의미는 없죠. 근데 보수 호감도가 55%예요. 전체 호감도가 28%인데 그 곱하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선 유리하지. 근데 갇혀있죠. 확장성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20, 30대도 없고, 60대에서 44%, 70대 이상 40%예요. 50대 33%. 그럼 50대 33% 높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요. 오세훈 46, 홍준표 41, 이재명 42예요. 이재명보다 더 낮아, 한동훈이. 전체적으로 낮지만 50대에서도 더 낮아요. 유승민, 이낙연 쪽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수준입니다. 한동훈 신드롬은 뭔 개뿔이 한동훈 신드롬이야. 그리고 그 자녀 문제는 지금 미국 교포사회에서 난리 났어요. 이거 한동훈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원래 미국 대학 스펙 쌓으려면 그런 거 한다고. 한동훈은 스펙 쌓기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지, 이 양반들아. 근데 그 스펙 쌓기 맞아요. 그리고 이거 논문들 더 분석됐습니다. 이 한국의 촛불 시위 가지고 이 한동훈 요쪽 그 조카들인가요? 처조카라고 해야 되나? 요쪽하고 아주 재미난 논문을 쓰셨더라고. 예? 긁어붙이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요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하고 그냥 변호사 개업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거 다시 정치 나오면은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또 불거집니다.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박살나겠네.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제가 지금 예고하는 거, 예언하는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게 이 수준이에요. 자, 그 안철수, 이준석인데 안철수 전에 자, 이준석 봐요. 이준석 20대에서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18세, 29세에서 28%. 호감도 28%예요. 지지율도 아니고 호감도가 28%입니다. 이재명이 18세, 29세에서 26%예요.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응? 18세, 29세 호감도 1위는 홍준표입니다. 35%. 높지 않죠? 35%막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없는 거예요, 지금. 18세, 29세 또 공중에 떴어. 지난 대선 때도 공중에 떠있다가 겨우 막판에 투표했지만. 안 그래도 투표율 별로 안 높은 세대인데. 그리고 이대남 투표율 안 높아요. 이대녀가 더 높아요. 이대남 마케팅에서 국민의힘이 결국에 얻는 게 별로 없었다고. 어차피 국민의힘 찍는 애들인데 뭐 이대남은 그거 안티페미니즘 안 해도 찍어요. 다른 데에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꽤 있거든, 20대에. 근데 자 봐요, 결과적으로. 20대 여성까지 합쳐서 계산한 거겠지, 당연히.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28%예요. 응?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거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대선 주자 아니라서 어쩌고 이거 설명 안 되는 거죠. 아까 그건 내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준석 호감도가 제일 높은데 30대입니다. 34%. 그 팸코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도 30대가 많이 해요. 20대가 아니라고. 엠팍도 그렇겠고. 엠팍은 뭐 친윤 쪽이긴 하겠죠. 30대 남성 안티페미는 20대 남성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남성의 안티페미도 그것만 그 젠더관만 떼서 보면 다르지 않다고. 자꾸 한사코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이용 잘하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대놓고 안티페미 선동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주요 논객들 이동형, 김용민.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방송 같이 해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가 나하고 방송할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지금은. 아니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30대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도 홍준표입니다. 42%. 홍준표도 이렇게 비껴서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또 중앙으로 진입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고 40대는 특이한 것이 이재명 호감도가 51%예요. 반이 넘었어요. 이거 지난 대선 때도 이 현상은 저희가 뉴스민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다음이 유승민입니다. 38%. 이게 특이한 것이 유승민 같은 경우가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아닌 쪽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이 호감도가 25%거든요. 이 정도면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반의 반은 호감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대표나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37%예요. 호감도가 유승민에 대해서. 무당층이 별로 안 높네. 28%. 무당층은 이제 모름이 26%. 그러니까 유승민이 애매한 거지. 근데 어쨌든 유승민은 그냥 이건 분명해요. 실속 없는 정치인이 됐어요. 어디다 써? 그 유승민으로 신당 만들 거예요? 유승민 신당은 제가 가능성이 그 나름의 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신당하고는 좀 다르다. 둘이 같이 만들더라도 유승민이 대표하고 더 훨씬 부각되면 이준석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뭐 본인이 또 제3노선을 갈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실속 없는 정치인이고 비슷한 사례가 이낙연이다.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게 특이하다.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 성향별로 보면 보수 호감도 25%, 중도 34%, 진보 40%.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멀어질수록 호감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은 보수 29%, 중도 28%, 진보 29%예요. 이낙연은 일반 국민이야. 정치 성향 없는 일반 국민이에요. 이 이념 성향별로 달라지질 않아. 이준석도 그래. 이준석도 보수 28, 중도 24, 진보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거면 차라리 둘은 높게 나오든가 둘은 낮게 나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이재명 봐봐. 보수 14, 중도 35, 진보 63. 오세훈 보수 64, 중도 37, 진보 19. 이러면은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딱 잡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자기네당 후보가 될 수는 있지. 홍준표는 보수 55, 중도 37, 진보 31. 진보에서 굉장히 높네요. 근데 어차피 안 찍을 거거든. 여기서의 호감도는. 그리 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결과가 그리 됐고, 깝깝하네요. 옛날에 노무현 같은 정치는 이제 안 나오는 거구나. 나중에 막 대통령 되고 나서 비호감이 될지라도, 막 이렇게 쫙 뜨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비호감 정치이고, 단체장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 빠져 있으나 또 명백하게 정치를 하고 있고 행정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무난한 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유승민, 이낙연 같은 분들은 실속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은 요래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더하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잘 될 수 있을까, 요게 딱 덫에 걸려 있고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대응을 잘못하고 있잖아. 쌍방울 성남FC 지금 터지는 거 봐봐요. 쌍방울이 더 문제야. 왜냐면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화영이 남입니까? 구속됐는데? 남이에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이화영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케이예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자신들도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말도 별로 없고 또 그게 시다발이 노릇하는 정치인들은 또 이재명으로 안 되니까 이화영을 잡는다고. 이화영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 지금 구속됐는데 이렇게 대응하면 수상하다는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뭔 대통령이 돼? 사법적으로 무죄를 할지라도 대통령 깜입니까? 내가 지금 가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나 못 넘어서는데 그럼 이재명 말고 또 다른 후보는 없어. 지금 김동연이요? 김동연은 이재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김동연 만들어준 거예요. 이재명 없었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못 됐어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김동연이 이재명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김동연이 들여받을 수 있지.
근데 대통령 후보 대 대통령 후보로서 김동연이 이재명 이길 수 있냐고? 없다고. 자, 안철수. 이 안철수는 국민의힘 갔잖아요? 뭐 있어? 뭐 있는데? 없잖아. 새로운 내용, 중도실용 뭔데? 국민의힘을 중도실용으로 만들겠습니다 했죠. 만드는데 뭐 기여하고 뭐 정확한 워딩을 떠나서 근데 뭐가 있죠 지금? 다 알잖아요. 대표가 되려면 윤 대통령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근데 나름대로 인터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윤석열 정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는 일단 되고 봐야 된다. 그래야지 쓴소리를 마음껏 할 수 있다. 되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티가 나잖아. 그 막상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더라도 좀 갑자기 뒤통수 때리듯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되돌리기 어려워진 거 아닌가 앞으로 뭘 잘하더라도. 안철수 지난 대선 때 드랍한 것도 그거예요.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드랍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죠. 2017년. 그 이후로 5년 동안 부실한 정치인이 됐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크게 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15%가량의 지지율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낮은 지지율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17점 몇 %가 적극 지지하겠다. 이준석 신당 나오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한석도 못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 본인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죠. 노원병에서. 삼자구도로 가서 지겠죠. 우리나라에 석패율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준석 신당은 15 내지 20% 지지율 나와도 그거 맞게 이제 비례대표나 몇 개 가져가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 정도면 비례대표를 한 몇 개쯤 가져갈 수 있으려나? 15 내지 20%면. 정의당이 지난 총선 때 10% 가까이 나와서 5석을 가져갔나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한 뭐 10석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라면. 뭐 근데 그걸로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겠습니까? 번지 점프도 두 번째 할 때 무서운 거거든요. 더 무섭거든 첫 번째보다. 하면 할수록 더 무섭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해봤잖아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가지고 따로 하는 거. 예, 그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랑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고 만나고 했던 기간이 그때거든요. 방송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6개월 정도 그렇게 봤는데 그때 보기에 좀 사람 좀 숙연해 보이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러면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뭐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2030 여성들한테 완전 크게 찍혀가지고 제가 지난 대선 끝나고 이제 패널 조사라는 것도 뭐 정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봅니다. 여론의 질적 깊이 이런 것들을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니까 진짜 20대 30대 여성은 이재명 찍은 사람이 체감으로도 많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윤석열보다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을 썩 좋아해서 찍은 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제가 좀 더 깊이 물어볼 일이 있으면 물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표한 분들한테 20대 30대 여성한테 윤석열이 더 싫어요 이준석이 더 싫어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준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가 뭐 저러나 보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이준석은 이제 나이도 비슷한데 저러니까 더 꼴 보기 싫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뭐 이대남에서 절반이 막 이준석 좋아 이런 것도 아니고 이대남에서도 뭐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 이대남 중에 1등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싸울 때만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그 여쭤봤던 그 2030 여성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아마 이준석보다 윤석열이 더 싫다고 할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 겪어본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승부할 수는 없잖아. 윤석열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걸로
승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사법 리스크 대응이 잘못했죠. 김철근이 7억 각서 써준 거 이준석이랑 상의한 거면 그거는 뭐 이게 사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되냐 이걸 떠나서 정치인으로서는 아웃입니다. 그게 대선 때 불거졌다고 생각해봐. 당대표인데 각서를 써줬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사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그거 하나만으로. 근데 자, 이준석이랑 상의 안 했다 치자. 김철근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치자. 이준석이 김철근한테 화를 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 엿먹인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이 김철근을 징계위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 직권으로 해임 권한이 있으면 해임시키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요번 한국갤럽 이 비호감도도 이준석이 비호감도 1위, 호감도 꼴찌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야마가 잡혀서 나간 기사가 별로 없어요. 오세훈 홍준표가 1, 2등 한 게 큰 뉴스야? 이준석이 꼴찌한 게 더 큰 뉴스예요. 후자 쪽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이 앞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언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보호받고 있느냐?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보호받은 거예요. 이준석은.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대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전망이 밝을 수는 없다. 이재명 또 보세요. 대통령 코앞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또 묶이는 거 아닙니까? 참. 이재명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면 반면교사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는 하지 말자, 진짜. 그냥 의욕 불식이 안 되잖아요. 의욕 불식을 하는 노력조차 안 하잖아. 더 키우잖아요. 왜 저러냐? 그 자리까지 안 가봐서 우리야 알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서는 저 비슷한 짓은 하지 맙시다. 그 메시지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소환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진득하게 분석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데 말씀드리긴 드려야 되겠네요. 왜 잡지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에디터스 컷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 편집 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 팟캐스트는 근황 토크가 오히려 좀 앞에 시작할 때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여럿이 출연하는 방송도 아니고 혼자 하는 방송이고 또 약간 그래도 잡지, 월간지처럼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작부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일 뒤에나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뉴스트라다무스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하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진 하차예요. 자진 하차입니다. 잘린 건 아니에요. 좀 더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뉴스트라다무스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지난 3월에 대선 끝나기 직전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TV조선 아고라가 뉴스트라다무스를 만든 이유는 또 하나의 보수 채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섭외가 와서 제가 출연을 작년 7월부터 하거든요. 보수 패널 장해찬, 진보 패널 김수민으로 섭외한다라고 했고, 이제 처음에는 따로 한 명만 출연해서 따로 방송하는 형태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3인조 장진영 변호사까지 해서 3명이 방송하는 체제로 간 것이고, 장진영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거쳐서 국민의힘으로 간 쪽이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도 성향이다, 나는. 그러니까 장진영 변호사는 이제
국민의힘의 같이 원래 국민의힘의 노선 그대로 가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중도 실용 쪽으로 좀 견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장현찬 씨야 뭐 친윤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세 멤버 저까지 모인 것은 취지는 이제 뭐 진보는 당연히 아니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예. 근데 좀 더 중도적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중도적인 뭐 이런 거고, 민주당 패널이 없긴 하죠. 민주당 패널이 없는데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건 주제 선정이었어요. 주제 선정인데 제가 사실 뉴스트라다무스에서도 대선 막판 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대선 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제 선정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거 계속 가면,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이 이긴다라고는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민주당이 더 많이 까는 거, 이것은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했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일당이고 국회 의석도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더 쏘는 거는 뭐 그런 프로그램은 나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대선 막판에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윤석열도 더 까야 된다. 깠던 것보다 더 까야 된다. 근데 이 프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 프로가 극우 쪽하고는 선을 긋고 저희도 방송 중에 가세현 욕은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근데 그 프로가 진짜 윤석열 까는 얘기가 주제로 자주 잡히고 길게 잡힐 만한 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 쉽지, 내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에 더 출연해도 돼요. 부담이 덜해. 깔게 계속 있을 거니까. 또 거기가 여당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출연하기엔 좀 그렇겠다. 그리고 이 프로를 막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가. 편집이나 제작에 관여를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관여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인기가 높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뭐 조회수가 확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제작진도 그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보면 이제 시청자들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대다수는 국민의힘 지지자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 지지자들 일부의 그 이탈을 감내하고 제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선과 함께 마치겠다 방송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3월에. 근데 제작진에서 한 번 더 잡았고 이제 저희도 다른 국민의힘과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방송에 섭외를 하려고 해서 김수민 씨한테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되냐, 일단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윤석열 정부가 아니지, 저 또 정부도 아닌데 예비비 끌어다 쓸 생각이나 하고 자빠졌어. 그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그거 관련해서 김용현 이제 경호처장이죠. 그 양반이 TF 장을 할 때 그 방송 출연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장해찬 씨라든지 이쪽하고 고성으로 싸운 적이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의회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재명은. 집행 권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짓이잖아. 이러면 또 지랄하는 놈들 있어. 이러면 또 그거랑 이거랑 같냐. 야, 그냥 니네 편이냐 아니냐만 다르지 그게 똑같아요, 니들은. 그럼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그 내가 평소에도 시행령 통치 외비비 집행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잣대로 문재인 까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딴 사람도 아니고.
딴 거는 뭐 일일이 사사건건 토론 붙을 순 없다고. 근데 이건 스킵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조급했나 봐요. 자, 더더욱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도 되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야겠다라는 그 의지는 사실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건데 좀 조급했나 봐요. 그걸 보여줘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방송적으로 따지고 싸우더라도 방송적으로 좀 잘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패널이 계속 출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이견이 있어도 일일이 따지거나 싸우진 않는다고. 그러면 뭐 보는 사람도 별로잖아요. 야, 저 사람들 싸우는 거 구경하려고 우리가 들어오는 건가? 물론 싸움 구경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100분 토론이나 이런 토론 프로그램 난장판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파트너십이 전혀 없어. 싸우는 사람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정 출연을 하다 보면 계속 만나잖아요. 적진 사람들하고도 만나잖아. 정치인들도. 이런 경우는 슬쩍슬쩍 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뭐 어지간히 그런 일이 없는 이상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언성을 높이게 싸우게 된 것은 이제 저로선 주제는 당연히 싸울 만한 주제였는데 좀 급했다. 마음이 급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겪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채널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욕먹는 건 땡큐예요. 예,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뭐 그거 어떻게 바꾸나.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악플은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화되는 거에 문제거든요. 외화가 됐을 때 그러면 자, 딴 데서 그냥 슬쩍 본 사람이나 뭐 얼핏 무슨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나 이쪽 입장에서도 야, 저기가 저기 국민의힘 쪽하고 자꾸 싸우는 패널로 저기에 나간다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스트라다무스는 출연자들의 합으로 봤을 때는 많이 보수적이거나 국민의힘 편향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잘못 들은 사람이 어쩌고라는 말로만 넘길 수는 없어요. 저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잘못 들은 놈이 문제다라고만 하겠지만 저는 잘못 들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동시에 자, 잘못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한사코 잘못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문제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한 번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제 이번 대통령 순방 그 비속어 논란 초창기인데 제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사석에서 쌍욕한 대통령은 있지만 이런 걸로 문제가 된 사람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들은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심지어 아주 골수민주당 성향의 한 방송인한테도 야, 너 그 서민 교수 출연했던데 너하고 의견이 뭐 사사건건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댓글에는 특히 TV조선 아고라가 아니라 TV조선 본 채널 댓글에서는 야, 피해 실드를 치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저보고 하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 프로그램 차원에 대한 얘기라도 그게 패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경우에만 그 프로그램을 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한테 한 얘기인지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문제의식을 느낀 게 일단 그런 댓글이 달린 커다란 배경에는 윤석열은 혼잣말도 못하나라고 자막이 달렸어요. 그 썸네일이. 아니, 혼잣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출연자가 아니라 그냥 시청자로서도 야, 이거 뭐 프로그램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제가 말을 꺼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끼어들어서 서민 교수나 이쪽에서 틀어요. 아니, 거꾸로 서민 교수가 막 실드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반론을 했어요. 근데 서민 교수 쪽의 의견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면 저는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 경우에는 서민 교수 얼굴만 넣어가지고 해주는 것도 방법이죠. 거기다 내 얼굴 들어갔으면 내가 엄청 화를 냈겠죠? 근데 자, 이거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아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런 현상들이 방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영상 따로 떼서 쇼츠로 나오거나 특별 클립으로 나오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슬쩍 본 사람들은 뭐 만약에 김수민이 출연한다 하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내용을 안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 가서 뭐 대충 들러리나 서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컸어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가 적어도 국민의힘을 욕했다는 걸 알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한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욕을 했는데 자꾸 윤석열 실드를 쳤다고. 네, 제가 그런 사람들 몇 명 취조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댓글로 대라고. 내가 윤석열 실드 친 게 뭐냐고 대라고. 네. 튀거나 자삭하거나 아니면 결국에 물어보면 내가 이재명 욕한 걸 가지고 윤석열 실드 쳤다는. 예. 기껏 하나 최근에 잡은 게 아까 그거예요. 그것도 내가 실드 친 게 아니라 비판한 건데. 그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악이 없는 오해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내가 나만 하질 않아. 그럼 내가 윤석열 욕한 보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윤석열 욕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국민의힘 지지층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대깨문 그쪽 부류들이라고. 걔네들한테 나는 국민의힘 편이어야 하고 윤석열 편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안 골라가면 화를 내는 거죠. 제가 윤석열 깔 때 제일 싫어해요. 제가 윤석열 비판 칼럼 주간동화에 쓰다가 주간동화에서 제 허락 없이 마지막 문단 드러내면서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안 했군요. 그래서 내가 그만뒀잖아요. 주간동화가 윤석열 편이라서 단순히 그랬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도 엄청 까요 요새 윤석열. 야당지예요 동아일보는. 그리고 제가 그 칼럼에서 지적했던 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인데 동아일보도 그 점을 계속 사설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 필자 원고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상의를 하고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단락을 드러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일로 물어오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 첫 번째의 문제는 노동 문제다. 씨발 그 뭐 그리 시원찮게 느껴질 수는 있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제 딴에는 그거 신경 써가지고 짧은 거리지만 다 맞추고 분량 맞추고 표현 가다듬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양해와 허락 구하지 않고 글의 30% 분량을 드러내나? 그럼 내가 뭐하러 하는데? 그래서 즉각 통보했어요.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간동화 칼럼 연재 한 1년 했던 건데 하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타담스는 이거는 봤을 때는 이 내가 못 벗어나온다 여기서. 예, 저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열 다 남의 탓만 하고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조치할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저는 이제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좀 안심하고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뉴스트라다무스 애초 기획 의도 이상으로 더 해줘야 돼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왜 뭐 사람들 괴롭혀가면서 할 일이 있어요. 제작진은 이제 새로운 길을 뭐 찾아가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김수민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할지 아니면 완전 다른 류의 사람이 올지 이거는 지켜보시고 뭐 그 프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그건 어렵습니다. 특별히 결심하지 않으면 아예 그 기조를 진짜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출연할 수 있는 기조를 아예 잡아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뉴스트라다무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도 하차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유튜브 출연 섭외 요청이 와서 나가는 프로가 있긴 합니다. 예, 또 신규가 생긴 건 있어요. 이건 지켜보시면 알 텐데 근데 그 프로도 해보고 그 같은 악효과가 나타나면 저는 그만둘 생각입니다. 이거 뭐 계약서를 몇 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예, 뭐 프리랜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제 마음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뭐 프로그램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는 뭐 예사로 있는 일인데 뉴스트라다무스 하차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3월에 끝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더 하게 된 것은 그래도 뭐 시청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와 또 제작진과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의 배려 때문에 그나마 또 그렇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짚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마띠 아니할 때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마띠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윤석열 정부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다를 사마띠 아니한 수준으로 끝냈어야 될 일인데 이걸 조작이라고 하면서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는 윤석열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수라발바입니다.